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있는 김연희라고 하고요. 제가 이 강의를 횟수로 따지면 한 4년 정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매번 올 때마다 토픽이 달라져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구나를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이 협회장님하고 또 산업자원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유통산업의 최고의 화두는 저는 C커머스라고 저희가 대부가 되는, 근데 저희 BCG 내부에서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나드는 유통이 조금 우리나라에도 본격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트렌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바라보는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전 세계 현황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섹션을 제가 한 3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현황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만드느라고 꽤 고생은 했는데 저는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전 세계의 유통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굉장히 빨리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C커머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난리가 났는지에 대한 동인에 대해서,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K-뷰티의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유통업을 꽤 오랫동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유통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통은 로컬 산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월마트가 들어오고 까르푸가 들어오고 테스크가 돌아왔지만 다 쪽쪽이 깨지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통은 글로벌화가 하기가 되게 어렵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커머스에서도 나라별로 커머스의 민원은 굉장히 로컬 업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이 먹고 있는 미국 중심의 시장과 일부 유럽 시장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나라에 우리나라의 쿠팡, 일본의 라쿠텐처럼 굉장히 강력한 로컬의 이커머스 사업자가 먹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얘기하는 순간부터 유통은 글로벌로 갈 수 있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저는 단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유통이 지금까지처럼 로컬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장으로이 아닌 본격적인 글로벌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놀랍다라고 생각을 한 건 이게 이제 전 세계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감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2022년, 23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900조 내지는 1000조가 넘는 시장인데 이게 큰 거야, 작은 거야라는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의 한 15% 정도 돼요.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커머스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멘텀이 된 거는 당연히 이 코로나 기간이었고 여행을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쇼핑을 하던 것을 이 직구나 내지는 역직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본격화된 거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2가지 관점으로 저희가 봤어요. 어떤 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보내주고 있나, 수출의 관점, 그 다음에 수입의 관점. 첫 번째로는 수출의 관점으로 보면 전 세계 1000조에 가까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가장 큰 수출국은 예상하시겠지만 중국입니다. 전 세계 물량의 한 40% 이상이 중국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과 유럽 발도 꽤 있습니다. 2번째, 3번째로 큰 시장이 미국하고 유럽인데 여기에 있는 숫자는 미국에서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는 거,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숫자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거, 내지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내지는 미국 내에서 남미로 넘어가는 물량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반 정도가 번역 내에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큰 숫자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유럽도 유럽 내에, EU 내에 움직이는 것도 다 크로스보더이기 때문에 저 중에 한 4분의 1 정도의 물량은 유럽 내 소화 물량이고 나머지는 전 세계로 가는 겁니다. 뭐 대부분이 제가 예상컨대는 명품이 저기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시장, 수출 기준으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거꾸로 수입 관점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유럽 시장입니다. 그만큼 뭐 유럽 내에서 시커머스를 통해서 조금은 합리적인 그러한 가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그런 니드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유럽 시장이 크고요. 의외로 중국도 꽤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수출 기준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수출국이다. 수입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유럽과 미국 시장이 메이저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가서 저희가 동남아 시장을 보여드릴 텐데, 동남아도 굉장히 독특하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뭐 최근에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를 가지고 난리가 나셨는데, 전체 직구 시장은 저희가 예상컨대 작년에 한 7조 정도 시장이에요. 7조 시장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5에서 6%밖에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직구가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반면에 저희 모두 클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역직구 시장은 저기 2.4조라고 되어 있는데, 역직구는 이제 우리나라 셀러들이 외국에다가 보내는 물량인데 저 숫자보다는 조금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관세청의 통계를 잡다 보니까 건건이 들어가는 건 저기에 있는데, 내가 현지에 풀필멘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든지 웨어하우스를 갖고 있다든지 법인을 갖고 있는 물량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과소 계상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직구, 역직구 모두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갑자기 알리가 넘어와서 테무가 넘어와서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임팩트를 받고 있구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직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꽤 많이 넘어올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역직구는 사실은 우리나라 브랜드나 유통사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인데, 이건 제가 뒤에서 세 번째 섹션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구를 놓고 보면 직구 시장, 수입하는 시장을 놓고 보면 반복되지만 알리나 뭐 예를 들면 테무, 아마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직구를 하고 있는 플랫폼의 비중을 보면은 여전히 쿠팡이 가장 크지만,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프래그먼트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직구 시장이 몇 개 업체로 통합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의 수많은 직구 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바이 네처 굉장히 분산되거나 프래그먼트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물론 저기서 국내 유통사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한두 업체로 먹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반면에 이 시장은 성장할 거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건 동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느냐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굉장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서 간 건데, 일단 나간 거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역직구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 1번은 일본입니다. 뭐 저희가 지금까지 K 브랜드, K 뷰티가 가장 커다랗게 비중을 가지고 있는 시장은 사실은 중국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의 존재감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생각보다 일본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두 번째는 동남아, 그리고 유럽과 중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브랜드나 우리나라 물건들은 주로 이머징 국가들, 중국이나 동남아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시장은 선진국 시장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수입하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중국과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아마존의 덕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 미국, 유럽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가 물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컨대는 중국이 메이저일 거야라는 거는 그냥 최근에 알리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고, 반면에 우리가 뭐 파페치라든지 뭐 명품이 들어오는 걸 생각한다면 유럽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수입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뭐 기회라고 보고 있는 시장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본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도 있지만 동남아도 굉장히 저는 주목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동남아는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 이커머스 중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 그러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커머스 페네트레이션이 22%인데 직구 비중이 반이에요.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반에 육박하고, 인도네시아는 전체 이커머스 중에 25%가 다 크로스보더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느냐, 한 세 가지 이유를 저희가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이 나라들이 글로벌의 저가의 생산 기기이긴 하지만 그 국내에 있는 소비자를 만족할 만한 생산 기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외국 거를 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나라들 중에 특히 라자다라든지 쇼피라든지 이런 업체는 중국의 대형 플랫폼이 먹은 유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내지는 다른 나라의 셀러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쿠팡이나 뭐 예를 들면 쓱닷컴 같은 회사인데, 라자다나 쇼피가 그런 회사의 셀러들이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는 셀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역직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 사실은 중국 업체들의 셀러 말고 새로운 셀러에 대한 니드는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남아도 저희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아니 왜 갑자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이렇게 난리를 피우느냐가 저희한테는 궁금한 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계속 클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만들어내는 건 베이비 부머도 아니고 밀리니얼스도 아니고 제너레이션 G입니다. 젠지입니다. 젠지. 젠지의 특성 때문에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클 수밖에 없다, 고객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유통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디맨드 사이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서플라이 사이드의 혁신적인 유통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류입니다. 과거처럼 특성을 가지고 이러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한다 그러면 이커머스 시장이 클 수가 없는데, 지금 물류 사이드에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거는 꽤 중요한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젠지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모 화장품 회사 때문에 글로벌에 있는 여러 나라의 고객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나라가 일본, 미국, 인도 이 세 개 국가를 고객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 소득 수준도 다르고 인종이 색깔도 다르고 얼굴의 색깔도 다르고, 하나는 아시안, 그 다음에 백인, 또 하나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글로벌의 젠지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던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젠지는 거의 하나의 고객군이다라고 보셔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디지털에 익숙해 있는 친구들이다. 쇼핑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온라인 안에서 끝나는 친구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이들의 이 특징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듀프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제품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저렴이를 원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브랜드를 가지고 흔들리는 친구가 아니고 그 브랜드의 내용물을 가지고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글로벌에 있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애나 인도 델리에 사는 애나 아니면 일본의 동경에 사는 애나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원 플랫폼이 저 젠지를 타겟한다면 굳이 나라별로 차별화를 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디지털 관련돼서 이게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스터디를 한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젠지의 쇼핑의 시작은 네이버가 아니에요. 이들은 유튜브로 시작하든지 인스타그램으로 시작하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76%가 틱톡에서 시작합니다. 틱톡에서 사람들이 뭐를 쓰고 인플루언서가 뭐를 한다라는 게 이들의 쇼핑의 1차적인 스텝이에요. 검색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공통이 되고요. 그리고 그 틱톡이 됐던 SNS가 됐던 그 안에서 뷰티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거기에 리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쇼핑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얘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 모두가 SNS에서 이들의 쇼핑이 많은 부분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끝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미국의 젠지의 특히 화장품과 관련된 전의를 그린 건데, 인스파이어, 익스플로어, 그 다음에 입은 구매까지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에서 시작이 돼요. 특히 SNS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라별로 그 나라에 있는 유명한 SNS의 툴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방식 자체가 별로 나라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의 또 다른 하나는 가치 소비를 한다. 화장품 기준으로는 로레알이 좋을 거야, 시슬리가 좋을 거야를 가지고 절대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각각의 브랜드의 효능을 하나 따져보는 친구들입니다. 도대체 아모레에서 만드는 거, LG생건에서 만드는 거, 로레알에서 만드는 제품의 비타민은 몇 프로 들어있는데 지금 인디 브랜드 뭐 보니까 비타민이 그리고 2배가 들어있더라. 이거를 가지고 이들은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꽤 ESG적인 그런 성향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나는 똑같은 거라면은 저렴이를 구매하겠다라는 비중이 가장 높은 세그먼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하나의 해석으로 보면 글로벌의 대형 브랜드들이 죽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베이비 부머니까 대형 브랜드가 TV나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남기고 그거를 통해서 대형 브랜드가 성장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형 브랜드는 다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 브랜드들이 어마무시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브랜드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브랜드의 내용물로 사는 이 젠지의 특성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저희가 많은 저희 클라이언트 기업이 그거는 젠지에서 끝나지, 그게 밀리니얼스나 아니면 베이비 부머는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집에서의 소비의 주도권은 젠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젠지가 어머니를 교육시키고 젠지가 아버지를 교육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속성이 스피로버가 밀리니얼스와 베이비 부머까지 간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변하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목도했고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젠지를 갖다 놓고 젠지가 메인이 되는 시장 내에서는 나라별로 별로 달리할 필요가 없다. 젠지의 어느 전이에도 오프라인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온라인에서 끝난다. 특히 SNS가 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쇼핑의 데스티네이션이 되고 있다. 자, 두 번째, 아무리 디맨드 사이드에서 저런 니드가 있다 하더라도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시장화가 될 수가 없는데, 재미있는 건 뭐 저희가 알리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국의 테무하고 쉐인은 처음부터 이들이 중국에서 먼저 오픈된 플랫폼이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전 세계 시장을 내가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향 원 플랫폼으로 런칭이 된 회사입니다. 근데 테무는 자기네들이 타겟은 아마존이었고요. 그 다음에 쉐인은 자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것처럼 많은 수많은 제품을 누구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테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철학이었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들은 재밌는 쇼핑을 하겠다. 소위 얘기하는 게이미피케이션 팩터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 막 휠이 돌잖아요.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 몇 프로짜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써보신 분은 저를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쇼핑하는 중간에 막 나와가지고 야 10분 안에 네가 이거를 사게 되면 몇 프로 할인해 줄게. 이게 그냥 소위 얘기하는 임펄스 바잉을 푸시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쇼핑하는 과정 내에서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테무에서 쇼핑을 하는 체류 시간의 평균이 30분이 넘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쿠팡에서 쇼핑을 하고 나오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딱딱 찍고 나오고 점점 짧아지는데, 테무는 재밌으니까 계속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물론 가치 제한 면에서도 강력하지만, 그리고 쉐인은 극단적인 패스트 패션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자라니 유니클로니 내지는 H&M이 일반적인 패션보다는 수많은 아이템들을 거의 6주 단위로 리플레니시를 하는데, 얘네는 하루에 1000개의 새로운 아이템을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광저우에 있는 자기네들의 그 패션과 의류 기반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이지만, 1000개 아이템을 만드는데 그 1000개 아이템 중에 내일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 일부는 내일 못 팔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고객한테 이 밸류 프로포지션을 주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나름의 밸류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가 중국 거는 싸다, 싸구려다, 싼마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 두 개 사이트를 보면은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네가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을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업체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죽을 일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중요한 거는 뭐 요번도 저희가 유통 물류 학회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커머스를 얘기할 때 물류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물류 때문에 돈을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이커머스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거는 쿠팡을 제외하고는 다 물류 때문입니다. 근데 특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서 하나의 물건을 어떤 셀러한테 집어가지고 그 데스티네이션까지 보내주는 거, 소위 얘기하는 특송이죠, 특송. 우리가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물건 보내주듯이 그런 형태로는 이커머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굿뉴스는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그 물류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대한통운, 뭐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야 어떻게 하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저 수많은 물량들을 조금 더 빠른 시점 내에 그리고 정확하게 배송해 줄 것이냐. 이 맨 왼쪽에 있는 이제 과거의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저 특성의 문제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도착은 언제 하는 건지, 어디쯤에 가고 있는 건지,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는데 누가 가져가는 건지 엄청나게 많은 페인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여러 가지 풀필먼트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야 테무다 그러면 테무에 뭔가 항구에다가 걔네들이 적어도 회전이 높은 SKU에 대해서는 풀필먼트 센터를 두고 거기서 그냥 보내는 그런 모델도 있고, 더 나가봐서는 그 해당하는 국가에다가 먼저 풀필먼트를 만드는 겁니다.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대한통운하고 하는 거는
한국에 어느 정도의 풀필먼트 센터를 둬서 패스트 무빙하는 아이템은 그냥 그 나라 안에서 보내주니까 이게 2길 배송 내지는 2일 배송이 가능해지는 그런 모델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뭐 더 나가게 되면 이게 리즌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까지 지금 CBE를 서버하기 위해서 물류회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그리고 프레딕터블하게 그리고 가격 내지는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물류의 업그레이드가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객, 그 다음에 이커머스 사업자, 그리고 물류업자 이 3박자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뭐 저희 눈에는 갑자기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든 저는 꽤 중요한 트렌드로 글로벌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주로 셀러나 브랜드 사업자 입장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물론 이거는 유통사업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글로벌라이즈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인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뭐 아모레가, LG생건이, CJ 제일제당이 통상적으로 봤던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유통사들이 뭐 글로벌을 간다 하더라도 아마 왼쪽의 모델을 썼어요. 자, 어디로 갔냐? 주로 중국과 이머징 국가를 갔죠. 그래도 좀 만만하니까. 두 번째, 들어갈 때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고투마켓입니다. 아, 어떤 유통 채널에 내가 실어야 될까? 그 유통 채널에서 나한테 매대를 줄까? 아니면 대리점을 써야 되나? 파트너사를 써야 되느냐? 브랜드 입장에서 제일 큰 고민은 뭐냐? 유통입니다. 유통. 특히 오프라인 유통. 그리고 어느 정도 유통이 나오면 아, 거기서 생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한 나라를 가고 나면 아, 중국에서 갔어. 근데 중국 내에서도 뭐 상해를 가고 그다음에 광저우를 가고 그 지역 내에서 확장은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 돈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BEP는 뭐 요원하죠. 짧게 보면 5년, 길게 보면 10년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초코파이가 갈 때도 그랬고 우리의 신라면이 갈 때도 그랬고 다 이런 모델이었어요. 굉장히 하이 캐펙스에 그 다음에 롱 BEP 달성에 그리고 유통을 만들어야 되는, 유통을 빌드업해야 되는 그러한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하에서는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저희가 동남아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유통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게 아니고 마케팅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어떤 회사랑 얘기를 했는데 아, 이제는 자기도 글로벌을 가겠다. 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어느 나라에 어떤 유통을 뚫어야 될까? 잠깐만요. 만약에 젠지를 대상으로 해서 가신다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틱톡을 뚫을 거냐. 어떤 틱톡의 셀러하고 우리가 마케팅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머니 게임이 아닙니다. 머니 게임이 아니고 아이디어와 그리고 고객의 인사이트 게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유통을 뜨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많은 유통사들이 이제는 셀러를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셀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1, 2, 3에 대한 유통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SNS를 타고 가는 경우에 굉장히 랜딩할 수 있는 고객의 옵션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 고민이 아니에요. 마케팅이 고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 유통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저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캐펙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K뷰티의 뭐뭐뭐 브랜드를 보면 일본에 가서 아무런 인베스트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최소화된 인베스트를 갖추고 500억, 1000억, 2000억 파는 그런 브랜드들이 마구 생기고 있어요. 특히 인디 브랜드 중에. 근데 뭐 이게 유통사로 해석을 하더라도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통은 꼭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거냐? 테무나 쉐인은 우리나라는 못 만드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BEP가 5년, 10년 걸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로우 캐펙스, 로우 에셋 모델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다면, 스마트한 생각만 있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역직구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어디에 주로 들어가 있느냐를 보면은 뭐 다양한 그러한 국가와 그리고 플랫폼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국내 브랜드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모두 다 헝그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 있는 파트너들을 만나다 보면 인도에 있는 파트너도 유럽에 있는 파트너들도 좋은 브랜드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한다. 그쪽에 있는 유통사들이. 그리고 이거는 주요 브랜드들. 이게 뭐 과거에는 K-뷰티, K-패션만 얘기했는데 건기식에서부터 다양한 브랜드들이 지금 일본에 있는 역직구 사이트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저희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미국에 있는 뷰티 시장을 조금 스터디를 한 건데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이 아모레나 LG생건이 글로벌라이즈를 하면서 중요하게 달았던 모토가 뭐냐면 에이시안 뷰티였어요. 왜냐하면 에이시안의 피부와 백인의 피부와 흑인의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젠지는 별로 피부 타입하고 상관없이 그 반짝거리는 피부에 대한 니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백인 여자애들이 스킨케어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는 컬러와 향수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아시아는 스킨케어가 발달되어 있고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유럽도 미국과 비슷한데. 그런데 젠지들이 아시안들의 그 반짝거리는 피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나도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세럼을 쓰고 에센스를 써야 된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화두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킨케어 시장이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한번 뜨기 시작을 하면 얘네는 그 틱톡으로 어마무시하게 퍼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게 이 스킨케어의 인스타에 나오고 있는 스킨케어 브랜드들의 탑 100를 봤는데 그중에 아시안의 비중이 브랜드의 비중이 한 20%가 넘고요. 그중에 한 10개 브랜드가 우리나라 브랜드입니다. 뭐 이 중에 정말 아모레, LG생건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뭐냐면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에요. 그래서 대형 브랜드가 이들이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들이 어디서 물건을 사고 있느냐를 보면 이커머스 사이트인데 뭐 여러 가지입니다. 아직은 지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 제가 이제 프래그먼트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프래그먼트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니드는 앞으로도 계속 올 거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제가 AI 관련돼서 몇 장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로서는 좀 깜짝 놀랄 일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 C커머스, 크로스보더 커머스는 글로벌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다. 그리고 이게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트렌드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외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페네트레이션이 낮은 나라다. 반면에 다른 나라를 보면 꽤 많은 비중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3가지 동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 그리고 셀러 사이드, 셀러가 아니고 이제 플랫폼 사이드의 어떤 혁신, 그리고 3번째로는 물류. 이 3가지 이유를 생각한다 그러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될 거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나라의 어떤 K 브랜드라든지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이렇게 방어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뭐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글로벌로 나가는 굉장히 로우 캐펙스 그리고 라이트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사업자들조차에게도 이거는 그렇게 나쁜 기회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에서 한국의 고객에게만 지금은 집착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너무 방어적으로만 이 트렌드를 보는데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본다면 테무나 셰인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적인 관점보다는 공격적인 관점으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좀 바라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짧게, 짧진 않지만 CB 시장에 대해서, C-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좀 시각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그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장표가 있는데 한두 장 장표만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그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여긴 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AI에 대해서 죽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머신러닝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게 벌써 한 5, 6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AI와 젠 AI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심플하게 보면 저는 좌뇌와 우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뇌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애널리틱스를 담당하는 그런 뇌인 거고, 우뇌라는 거는 조금 더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어내는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젠 AI는 조금 더 생성형, 우뇌적인 크리에이티비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해온 거는 조금은 더 애널리티컬한 AI, 좌뇌적인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되면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유통사들이 내지는 글로벌의 유통사들이 그럼 이 전통적인 AI하고 젠 AI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AI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나라입니다.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활용의 측면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나라 유통사들, 대형 유통사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깜짝 놀랐던 거는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저희가 글로벌의 그 몇 개 유통사를 국내에 있는 업체를 모시고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글로벌의 많은 유통사들이 지금 조직을 보면 우리가 가장 큰 조직이 MD 조직이 있고, 그다음 SCM 내지는 소싱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 조직이 있고, 마케팅 조직이 있고, 유통사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유통사들이 거의 전 기능에 AI를 쓰고 있었어요. 뭘 쓰고 있냐? 소위 얘기하는 상품 구색에는 거의 AI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상품 구색이다 그러면 표준 모델 내지는 상권을 가지고 분류하죠. 이거는 아파트 상권, 이건 학교 상권, 상권별로 표준화가 되어 있다면, 외국은 이미 개인 개개의 점포별로 다 개인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큐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점포가 1000개가 넘고 100개만 되더라도 이거는 점포별로 유통의 어서트먼트를 만드는 거면 사람이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전부 AI가 도입됐더라. 굉장히 놀라웠던 점이고요. 두 번째, 프라이싱 AI가 도입돼 있더라. 프로모션 AI가 도입됐더라. 개인 고객들에 대한 마케팅 AI가 도입돼 있더라. 근데 제가 아는 국내 아무 유통사도 일단 여전히 상품의 어서트먼트는 표준화라는 4-5개, 많은 경우에 한 10몇 개 정도의 이 업권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프라이싱은 다 매뉴얼, 프로모션 노력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부분 매뉴얼, 상당히 뒤처져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의 강국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사실 유통을 보면 AI가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들이 AI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다 유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통의 마진이 점점 박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 마트 하면은 적어도 5%에서 7%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요즘 똔똔하기도 쉽지 않죠. 편의점도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 이커머스는 더 힘든 상황이고. 근데 이들이 AI를 도입하고 있는 거는 정말 프리시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마지막에 1센트 내지는 1원
단위 일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언제 내가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건지, 프로모션은 어떤지, 뭐를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모든 것들에 다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입을 하는데 돈 들어가고 그런 탤런트를 만들어내는데 돈 들어가는 건 알지만 이거를 안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볼 때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많이 도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경우에는 머신이 정확하지 않아요. 했던 것보다 사람보다 정확하지 않아요라고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계시는 게 대부분의 유통사인데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AI라는 거는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고 걔를 학습시키면 시킬수록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똑똑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노동적인 근면성을 가지고 죽으라고 일을 하면 기계보다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계를 거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이제 젠 AI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로레알에서 로레알은 사실은 테크놀로지 컴퍼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저희랑 아주 오랜 동안에 이런 AI를 하고 있는데 젠 AI를 우리 소위 얘기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뷰티 카운셀러들한테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챗봇이었죠. 야, 이거 질문하면 이거 답해. 이거 질문하면 이거 답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젠 AI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사람들이 과거에 썼던 내용들 내지는 최근에 이들이 봤던 그러한 경험들 내지는 이 사람의 어떤 국적 내지는 스타일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가 소위 얘기하는 다이얼로그를 생성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해적인 부분에 운해적인 그런 인간의 감성까지를 넣어서 지금 생성형 AI를 쓰고 계시고요. 월마트도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회사 내에서의 어떤 문서 작업 플러스 유통 내지는 발주 관리에서부터 새로운 사업까지.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끊임없이 말씀드린 건 제가 기술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기술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유통에 AI가 접목되지 못한다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오른쪽 변화 관리의 실패라고 봅니다. 여전히 기술에서는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사업 내부에서 내지는 우리 조직원들이 이거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구실을 만들고 그리고 적용하지 못하도록 뭔가 저항을 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의 저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거를 안 간다고 안 갈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오랜 구간의 유통의 경험을 따르면 선진국에서 일어난 게 한 3에서 5년 사이의 시간을 두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더 빨리 일어나는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고객과 관련된 건 우리나라가 더 빨리 일어나는데 이 기업과 관련된 건 우리나라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AI를 이 세미나를 하시면서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세 가지를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물론 AI는 기술자의 이 자기 성취를 위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AI를 하시라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초기에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시지는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그냥 잔해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운해까지 포함된 적용이 훨씬 더 폭넓어질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많은 회사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느끼는 게 10대, 20대, 70입니다. 10대, 20대, 70은 뭐냐면 알고리즘 10, 20이 기술이라기보단 데이터, 70은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AI가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고 그거를 적용하고 그리고 또 고도화시키는 사람에 대한 변화 관리 내지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변화 관리가 있지 않으면 이 AI의 트랜스포메이션은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사례를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70. 근데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면 10과 20 얘기. 20 얘기보다는 10 얘기를 훨씬 많이 하죠.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게 데이터적으로 확인되세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70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없으시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